미자의 부드러운 피부는 마치 비단결 같았고 그 위에 그려진 붉은 홍조는 새벽녘 동쪽 하늘을 물들이는 여명과도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자의 실루엣은 달빛을 머금은 듯 희미하게 빛났고 그 부드러운 곡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수입니다. 올해 62살이 되었고 지금은 동네에서 평범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후회되는 시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1990년 제가 28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혈기와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했던 청년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었던 시절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1990년 봄, 저는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에 성인 이발소를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직한 장사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살던 동네에는 비슷한 업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곳 사장들이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저로서는 돈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20대 여성 직원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의 23살 여성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가족들에게 용돈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죠. 저는 그분에게 일반적인 직장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제안했습니다. 영희야, 여기서 일하면 다른 곳보다 급여를 많이 줄 수 있어. 그분도 생계를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가게를 차린 첫 달, 매출을 계산해 보니 1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직장인 월급이 50-70만 원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수입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욕심이 났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출도 200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돈 되는 장사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달에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박순자라는 25살 여성이었어요. 그분도 영희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300만 원을 돌파했고 세 번째 직원인 이미숙 씨까지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28세 청년이 월 3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큰 성공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했고 저 역시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찜찜함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일 텐데 제가 그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는 직원들에게 다른 곳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급여도 후하게 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면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하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언젠가는 더 떳떳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큰 숫자를 보면 그런 생각들은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미자였어요. 미자를 처음 본 것은 1990년 가을 제 이발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섬유공장 앞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는데 공장 문 앞에 서 있는 여성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분이 있더라고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모습에 맑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그분을 보게 되었어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순수함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자라고 합니다. 저기 섬유 공장에서 일해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근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고, 미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자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25살이고 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살면서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미자가 물었을 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거짓말을 할까? 결국 저는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발소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이발소인지는 말하지 않았죠. 미자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미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점점 미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사랑이 되어갔어요. 미자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죄책감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만약 미자가 제가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함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미자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자와 사귀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그녀의 세계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던 별이 어느 순간 제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미자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눈빛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완벽한 일요일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가을이 한창이라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고 강변의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하게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흘러갔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펼쳐놓고 돗자리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미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지내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는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행복해졌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동과 행복이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그 뒤를 이어 짙은 그림자처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자의 맑은 눈빛을 마주할수록 그 무게는 더해만 갔습니다. 나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목소리에 묻어나는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저 환하게 웃을 뿐이었죠.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미자를 그녀의 작은 원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소녀처럼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불안함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마치 밝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처럼요. 미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는지 그 고민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미자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제 직업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발소 장사는 어때요? 요즘 손님 많이 와요. 그녀의 눈빛에는 그저 관심과 애정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입안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꽤 있어서 괜찮아. 큰 걱정은 없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가끔 미자가 천진난만하게 한번 구경 가도 돼요? 라고 물으면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손님들이 좀 까다로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게. 매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양심은 조금씩 갈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눈에서 빛나는 신뢰와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진실을 말할 용기는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이 관계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자와 만나면서 제 일상은 마치 흑백 영화의 색이 입혀지듯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발소 일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이제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끝에 미자의 미소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손님이 오시면 전보다 더 빠르게 더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일을 일찍 마치기 위해 아침에는 더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저희 이런 변화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영희 씨는 세심한 관찰력으로 제 마음의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영희 씨가 커피를 건네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저를 보며 영희 씨가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마치 비밀이 들통난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짧은 고백에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한번 소개해달라는 그들의 부탁에 겉으로는 웃으며 그러자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단단한 벽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제 직장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녀의 눈에서 빛나던 신뢰와 사랑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완벽하게 분리된 두 세계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는 동안에는 성인 이발소의 사장으로, 그리고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후에는 미자의 다정한 남자친구로 살아갔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영혼을 한 몸에 담고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두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경계가 모호해질 때면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미자의 웃음소리를 생각하면 그 불안감마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 이제는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수입으로 미자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액세서리 가게에서 오래도록 바라보던 은빛 목걸이를 선물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르는 기쁨의 빛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제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자주 걱정하곤 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어느 날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발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미자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쓰지 마요. 나는 비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빠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런 미자의 순수한 배려가 저를 더욱 깊은 죄책감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이토록 맑고 착한 영혼에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은 깊은 뿌리를 내려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포근한 주말 오후에 미자가 제 작은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진 방에서 미자는 부엌으로 향했고 곧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빠, 음식 거의 다 됐어요. 이리 와서 맛 좀 봐요. 미자가 작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맛은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미자가 매일 아침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잠드는 삶.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미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미자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가? 오늘은 여기 있어. 같이 있자. 제 말에 미자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치는 빗줄기의 소리가 우리의 심장 박동과 조화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자의 실루엣은 달빛을 머금은 듯 희미하게 빛났고 그 부드러운 곡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자의 부드러운 피부는 마치 비단결 같았고 그 위에 그려진 붉은 홍조는 새벽녘 동쪽 하늘을 물들이는 여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향기는 들꽃과 비 내린 후에 흙내음이 섞인 듯한 자연의 향기였습니다. 깊은 바다에 잠기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우주의 별들이 폭발하며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결합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속삭이는 노래소리와 우리의 움직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춤이었습니다. 미자의 눈에 맺힌 눈물방울은 별빛을 담은 듯 반짝였습니다.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심장박동이 같은 리듬을 타며 영혼이 서로에게 녹아드는 경험. 그것은 마치 두 개의 불완전한 조각이 마침내 완벽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별들 사이를 함께 유영하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잠시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존재감만이 남는 순간 우리는 그 영혼과도 같은 찰나 속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파도가 잦아들고 우리는 누워 있었습니다. 미자의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봄날의 향기가 났고 그녀의 심장 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습니다. 땀에 젖은 그녀의 피부는 달빛 아래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그 밤 미자와 저는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영혼의 깊은 대화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두 영혼이 드디어 만난 것 같은 깊은 안도감과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여자가 내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확신. 그 밤의 빗소리는 우리의 결합을 축복하는 자연의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미자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쁨, 당황함, 두려움, 책임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와의 아이, 우리의 사랑의 결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잡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습니다. 아이가 언제 생겼는지 생각해보니 그 비오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미자가 집에 머물렀던 그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눈 날, 그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미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반응에 따라 그녀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미자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빛이었고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저는 미자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임질게. 결혼하자.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안도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복잡한 감정의 표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자는 제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미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미자에게 제 직업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자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미자의 고향은 전라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었고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미자가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면서 집에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죠.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 직업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이발소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저희는 부모님께 임신 소식과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결국 부모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미자가 제 이발소를 보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이발소는 계속하는 거야. 나도 한번 구경 가보고 싶어.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님들이 까다로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주겠다고 둘러댔지만 미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미자가 갑자기 제 이발소 근처에 와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날 오후 영희 씨가 다급하게 뛰어와서 밖에 임신한 여자분이 사장님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급히 뒷문으로 나가서 미자에게 다가갔는데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면서 이발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지금은 손님이 많아서 나중에 보자고 했더니 미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당장 만나자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순간이었어요. 다방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미자의 모습이 동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눈가는 마치 오랜 비에 젖은 꽃잎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심장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진실의 순간이 마침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미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따스함과 사랑이 깃든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설이 내린 창문처럼 차갑고 투명한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미자의 첫 마디가 가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오빠, 난 다 알아요. 단 네 글자였지만 그 말은 저희 온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자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랭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저에게 거짓말했죠? 이발소라고 했던 그곳이 그냥 이발소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날카로운 무언가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어제 오빠 가게를 봤어요.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봤어요. 그 순간 온몸에 얼음장 같은 한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 호수에 빠진 것처럼 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심장은 마치 부서진 시계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밀이,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미자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 섞인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믿어온 세상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난 것 같은 충격. 그 충격이 그녀의 떨리는 입술과 젖은 눈동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변명의 말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 미자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고 모든 죄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미자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투명한 진주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나는 오빠를 완전히 믿었어요.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근데 이렇게 속일 줄이야.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방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이제 저와 그녀,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거대한 거짓말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말에 담긴 깊은 실망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미자에게 빌었습니다. 다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는 오직 미자만이 존재했고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에 말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내가 날 싫어할까봐,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짓말, 또 거짓말이야. 미자는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저를 향한 신뢰의 빛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쓰러진 성벽처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떤 말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빠가 하는 말은 그 순간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그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미자야. 제 목소리에는 이제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미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며 저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녀의 안전만을 생각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나 상황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미자를 안아들고 다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자. 지금 당장.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미자는 제 품 안에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입술은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미자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자야, 제발 괜찮아야 해. 우리 아이도 제발.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흐릿하게 번졌고 오직 미자의 창백한 얼굴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미자와 우리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미자는 이미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흰 침대 시트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생기를 잃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저를 복도로 불러냈을 때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신 초기는 태아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가 강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환자분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무거운 망치로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표정을 더욱 심각하게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저의 거짓말, 저의 비밀이 이제 미자와 우리의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왔을 때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산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미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이, 내 아이가. 저는 미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자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말라고, 다 쟤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보냈지만 결국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자는 아이를 잃었어요. 의사는 환자가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유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아이가, 미자와의 아이가 사라진 거였어요. 병실에서 미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아이가 없어졌다고 다 쟤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병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다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퇴원했지만 저와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미자를 잃은 후 3개월 동안 저는 완전히 폐인이 되었어요. 이발소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직원들도 걱정했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자와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술을 마시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미자를 진짜 잃는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성인 이발소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와 순자 씨, 미숙 씨 모두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당황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가게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평범한 이발소를 차렸습니다. 정말로 머리만 하는 평범한 이발소였어요. 그 후부터 저는 미자에게 매일 편지를 썼어요. 이제 정말 변했다고, 그 일 완전히 그만뒀다고, 평범한 이발소를 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미자야, 나는 이제 정말 변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편지는 모두 돌아왔어요. 미자가 받지 않은 거였죠. 직접 찾아가기도 했어요. 미자가 일하는 공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숙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저를 보기만 하면 피해버렸어요. 마치 저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저는 포기하지 않고 미자에게 구애했습니다.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내고 때로는 멀리서라도 미자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평범한 이발소는 예상대로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손님들도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었는데 정성스럽게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사장님, 머리 참 잘 자르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면 마음이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드디어 미자가 제 편지에 답장을 보내왔어요. 1년 동안 편지 잘 받았다고, 정말 변한 것 같다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미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말랐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미자는 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1년 동안 편지를 읽었다고, 정말 그 일 그만둔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발소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줬습니다. 평범한 이발소로 다시 등록한 서류들이었죠. 정말 변한 것 같네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후회했다고. 미자한테 거짓말한 것도, 그런 일 한 것도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거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빠를 한 번 더 믿어볼게요. 미자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약속할게. 절대 거짓말 안 할게. 그렇게 저희는 다시 사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자도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더 조심스러워했고 제가 하는 말을 의심하는 눈빛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발소 일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후회는 안 하냐고. 저는 힘들다고, 예전보다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고 했어요. 몇 달 후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자가 정말 괜찮을지, 저를 믿어도 될지 물어봤을 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자야, 나를 믿어줘.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1994년 봄,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미자의 부모님도 서울에 올라오셨고 제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다시 믿어줘서.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습니다. 작은 빌라 월세방에서 시작했지만 둘이 함께 있으면 그곳이 궁전 같았어요. 미자도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제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안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저를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995년 드디어 저희에게 딸이 태어났어요. 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딸이야. 정말 예쁘다. 미자도 행복해했어요. 첫 아이를 잃었던 아픔이 있었기에 유나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짐했어요. 유나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평범한 이발소 수입으로는 아이 키우기가 빠듯했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미자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어요. 간신히 월세와 생활비를 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유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1998년 IMF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IMF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이발소 손님도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월 수입이 4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미자가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막막했어요. 어디서 돈을 구할까 고민하던 중 옛날 동료인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장사가 어떠냐고 물으면서 예전 일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동수야, 현실을 봐. 너 지금 한 달에 얼마 벌어? 철수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정말로 지금 수입으로는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거든요. 유나가 자라면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유나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돈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자는 유나 약값이 비싸다고 걱정했지만 아이가 아픈데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유나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딸에게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결국 저는 철수에게 연락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기뻐하면서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철수를 만났어요. 그는 새로운 성인 이발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동네를 달리해서 차리는 거라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면 들킬 위험도 없다고 했어요. 돈 좀 모으면 바로 그만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월 500만 원은 기본이야.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미자와 유나가 좋아하는 치킨을 매일 사줘도 부담이 없는 돈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미자와 유나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철수에게 연락했어요. 같이 하자. 그렇게 저는 다시 성인 이발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에 가게를 차렸어요. 첫 달 매출이 350만 원이었어요. 두 번째 달에는 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미자에게는 단골 손님이 늘어서 수입이 좋아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미자는 정말 기뻐했어요.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가족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라고 자기 합리화했어요. 일시적으로만 하는 거라고, 돈 좀 모으면 다시 평범한 이발소로 돌아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빌라 월세방에서 20평대 아파트 전세로 옮긴 거였죠. 미자는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정말 괜찮아?
전세금이 많이 드는데.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요즘 수입이 좋아서 여유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유나도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거든요. 사업도 점점 잘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2호점을 열었고 1년 후에는 3호점까지 차렸습니다.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그 돈으로 유나에게 좋은 것들을 사줄 수 있었어요. 예쁜 옷, 좋은 장난감, 영어 학원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요즘 너무 행복하다면서 제가 어떻게 장사를 이렇게 잘하는지 감탄했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나가 국민학생이 되면서 저희 가정에 평화로운 일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창밖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저는 유나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는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질문은 마치 갑작스러운 천둥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왔던 평화로운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빠는 이발소를 하잖아.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지만 귀까지 붉어지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그냥 이발소만으로 가능하냐고 해. 학교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새 핸드폰 쓰고 다른 친구들 아빠는 회사 다니는데도 우리보다 못 산대. 유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때로는 어른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하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환상과 변명이 그저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발소만 하는 거 맞아? 유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지. 제 대답은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때 유나와 미자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돌아온 유나의 모습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유나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유나는 곧장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따라간 저는 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의 침묵 끝에 유나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해. 유나의 목소리는 흐느낌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이발소가 그냥 이발소가 아니라고. 아빠가 여자를 판대.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그런 소리를 해.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그래. 정말 그런 거야, 아빠? 유나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면서 동시에 그 진실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유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냥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유나의 표정을 보니 제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 미자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거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미자의 얼굴은 탁자 위 조명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대요. 미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명백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미자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미자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걱정하지 마.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미자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뢰의 기반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유나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옷에 쇠매슬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황급히 유나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창피해.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어린 영혼의 모든 분노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놀려. 아빠가 여자를 파는 나쁜 사람이래. 진짜로 그런 일 하는 거야? 친구들 앞에 어떻게 나가? 나 어떻게 해야 돼? 유나의 절박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과 비밀이 이제 제 소중한 딸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젖은 눈동자에는 간절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나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비밀과 거짓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라도 더 이상의 거짓말은 유나에게 더 큰 상처만을 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유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을 때 5년 전부터라고 대답하자 5년 동안이나 거짓말했느냐고 소리쳤어요. 이건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미자는 듣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유나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게 우리를 위한 거야. 미자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또 저를 속인 거라고. 처음에 약속했던 게 뭐냐고 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했잖냐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미자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미자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유나도 아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유나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유나는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빠와 살기 싫다고, 아빠 때문에 부끄러워서 학교 못 가겠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아빠 믿을 수 없어. 결국 저는 아내와 딸을 잃었어요. 이혼이 성립되었고 유나는 미자와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 갔습니다.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미자와 유나를 원망했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런 걸 누가 해줬냐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술을 마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현실이 보였어요. 결국 모든 게 제 잘못이었다는 것을,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했다는 것을. 사업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발소는 적발되었어요. 거액의 벌금을 내야 했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철수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하다면서 좀 조용히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다른 일로는 이만큼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호점, 3호점도 연달아 문제가 생겼어요. 직원들이 그만두기 시작했고 손님들도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대대적인 단속으로 남은 가게들마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액의 벌금과 법적 비용으로 그동안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아파트도 결국 팔아야 했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하면서 저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혼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된 거였죠.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도 애매하고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어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유나와 미자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요. 술로 하루하루를 달랬어요. 소주 한 병이면 잠시나마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거든요. 2012년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의사는 이대로 계속 마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정말 가족을 위해서였나?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이었나? 곰곰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어요. 결국은 제 욕심이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만들어낸 거였죠. 미자와 유나가 정말 원한 건 돈이 아니었을 거야. 그냥 정직한 아버지, 떳떳한 남편이었을 거야.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과거는 바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2013년 저는 작은 동네에서 평범한 이발소를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로 평범한 이발소였습니다. 하루에 4명에서 7명 정도의 손님이 전부였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월 수입은 1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떳떳하게 일할 수 있었거든요. 손님들이 머리 정말 잘 자른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심성의껏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유나가 그리웠어요.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어요. 아직 제가 당당하게 딸 앞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보육원에서 아이들 머리를 잘라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갔습니다. 아저씨, 머리 예쁘게 잘라주세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유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딸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랬습니다. 아이들이 왜 공짜로 해주냐고 물으면 저도 딸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멀리 있어서 만날 수 없다고, 제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화하면 되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2023년 11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낯익은 두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뒷모습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 정말로 유나였습니다. 이제 33살이 된 제 딸이었어요. 유나도 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확신에 찬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18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가 여기서 뭘 하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 머리 잘라주는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봉사활동요? 유나의 표정이 의외라는 듯 변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말하자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유나의 약혼자라고 소개했어요. 준호라고 하더라고요. 유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자가 3년 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사랑했던 미자가 세상을 떠났다니. 2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못 봤다고 하니까 유나는 엄마가 마지막에 아빠 얘기 많이 하셨다고 말해줬어요. 아빠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다고 그냥 너무 실망하셨던 거라고 했습니다. 유나의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정말 미안했다고 엄마한테도 유나한테도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알아요, 아빠. 어른이 되고 나서 아빠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유나는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이해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유나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18년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유나는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고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아빠도 오실 수 있어요. 엄마 없이 결혼식 올리기 싫었는데 아빠가 계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가도 되냐고 물었을 때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함께 입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2024년 3월 유나의 결혼식 날이 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떳떳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자를 처음 본 날처럼 순수하고 예뻤습니다. 유나는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제 말에 엄마도 보고 계실 거라고 대답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저희는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18년 만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다시 돌아왔고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신랑에게 유나를 인계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유나 잘 부탁한다. 아빠가 못해준 만큼 더 행복하게 해줘. 결혼식이 끝나고 유나가 저에게 와서 정말 고맙다고, 오늘 정말 완벽했다고 말해줬어요. 저야말로 고맙다고,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이제 저는 62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유나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임신 소식도 전해왔어요. 제게 손자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을 때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다시 기회가 왔어요. 요즘 제가 손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라고, 그리고 정직함이라고. 늦더라도 바른 길로 가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젊은 손님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요. 아마 제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곧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요.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떳떳한 할아버지로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길을 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제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영상 밑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무료이고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따봉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